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둔 50대 엄마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죠. 저 역시 몇 해 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아직도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제게 찾아왔던 그 신기하면서도 따뜻한 기적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3남매 중 둘째로 자랐습니다. 장녀인 언니와 막내 남동생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 어려서부터 양보는 당연한 듯 제 몫이었습니다. 어쩌다 밥상에 생선이라도 올라오면 남동생이 먼저 좋은 부위를 집어들었고 그 다음은 언니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다 먹고 남은 부위만 먹곤 했어요. 모든 게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저를 미워하신 건 아니었어요. 다만 가진 게 많지 않은 집안에서 장녀와 장남은 챙겨야 한다는 그 시절의 분위기 속에서 둘째인 저는 늘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잘해 학교에서 늘 상을 받아왔고 남동생은 집안의 기둥이라며 부모님이 학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더 이상 배움의 길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고등학교에 진학해 친구들과 더 웃고 떠들며 공부도 하고 싶었지만 결국 부모님을 도와 밭일을 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한 가지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만큼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해주겠다고, 공부도 꿈도 끝까지 밀어주겠다고 말이죠. 시간은 흘러 저도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막내 동생 창호가 대학 입학을 앞두던 무렵이었습니다. 그즈음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지셨지만 결국 병세가 나아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농사일로 늘 고단하게 사셨던 아버지였기에 안타까움이 컸지만 남겨진 가족에게는 그 슬픔을 오래 붙잡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곧 다가올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언니는 이미 결혼해 출가한 몸이라 친정동생의 학비를 책임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고민 끝에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작은 밭을 팔아 등록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녁상을 치우다 말고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한숨, 그리고 알게 모르게 떨리던 손. 그걸 보자 엄마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나마 있던 밭 팔아버려서 아쉬우시죠? 미애 네 말대로 아쉽기는 하다만 그래도 어쩌겠니. 네 동생 창호 공부는 시켜야지. 근데 저 밭 팔아도 큰 돈은 아니야. 등록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가 걱정이구나. 사실 저는 그때 남동생이 서울로 가면 저도 따라가서 같이 살며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는 일자리도 별로 없는 데다 돈도 많이 벌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엄마가 서울에 방 보증금만 마련해 주시면 제가 창호랑 같이 살면서 학교 뒷바라지 할게요. 취직해서 돈 벌어서 생활비랑 등록금도 제가 도와볼게요. 뭐? 서울도 한 번 안 가본 애가 무슨 소리냐? 설아 서.
창호는 하숙집 알아보면 된다. 엄마, 하숙집도 많이 비싸대요. 반값만 해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창호가 공부하려면 밑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우리 이제 농사 지을 땅도 없잖아요. 차라리 제가 서울 가서 창호랑 같이 살면서 돈 버는 게 나아요. 서울은 일자리도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보증금만 어떻게든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죠. 그리고 마침내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보증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마. 저는 엄마를 설득한 끝에 대학에 합격한 남동생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월세 단칸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학교를 다녔고 저는 엄마한테 약속한 대로 일하면서 동생 뒷바라지를 했어요. 제가 취직한 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한 제빵 공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동생과 제 도시락을 싸고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향해 저녁까지 일하고 가끔 야근도 자처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껴가며 살림을 하고 월세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금이었지만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볼 때면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서울에 적응했을 때쯤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친한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애야, 혹시 너 만나는 사람 없으면 나 아는 사람 소개받아 볼래? 동생 뒷바라지 하려고 돈 벌기도 바쁜데 연애는 무슨... 언니, 말은 고맙지만 저 아직 연애할 생각이 없어서요. 너 내가 보니까 맨날 집이랑 공장만 왔다 갔다 하던데 우리 나이 때는 사람이 연애도 하고 그래야 생기도 도는 거야. 미애야, 사실 거래처 물류 담당하는 사람 중에 너한테 관심 있는 남자가 있어. 나랑 좀 친한 사람이라 너 한번 소개해달라더라.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 혹시 둘만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면 내가 다 같이 식사 자리 만들어 볼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 얼굴이나 봐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주말, 저희는 한 중국집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의 이름은 박정석.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그는 제가 다니는 공장의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일하며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죠. 셋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분위기가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언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자리를 떴고 저와 정석 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집으로 가려는데 정석 씨가 차 한잔 하자고 권하길래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는 다방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기, 이런 말 갑자기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미애 씨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공장에 오가다가 몇 번 뵀는데 그냥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드린 거예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게 처음이라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선 설렘이 가슴 속에서 잔잔하게 퍼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공장에서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는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다가왔고 저 역시 그가 보이는 호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사무실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생이 급성 맹장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왔다는 전화였어요. 보호자가 동의해야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마침 사무실 앞을 지나던 정석 씨가 제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보고 다가왔습니다. 미애 씨,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픈 거요? 아니에요. 그게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요. 어떡하죠, 정석 씨? 저 지금 당장 가봐야 하는데. 어디 병원이요? 제가 차 가져왔으니까 같이 가요. 얼른 갑시다. 저는 제대로 판단할 틈도 없이 그의 손에 이끌려 나갔고 곧바로 그가 모는 트럭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덕분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고 동생도 무사히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제야 긴장이 풀려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정석 씨가 제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미애 씨, 이거 좀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따뜻한 거 마시면 진정될 거예요. 정석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근데 괜찮으세요? 회사 다시 들어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배송은 미애 씨 회사가 마지막이었어요. 동생분 수술도 잘 됐으니 너무 걱정 마요. 정석 씨는 그렇게 제 곁에서 한참이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낯설지만 든든한 기댈 곳이 생긴 기분이었고 그가 제 손을 꼭 잡아줄 때 느껴진 따뜻함은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에게 느꼈던 호감은 연애로 이어졌고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귀면서 알게 된 건 그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19쯤이었지.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크게 다치셨는데 수술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돌아가셨어. 어머니도 병약하신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떠났다는 게 충격이었는지 다음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럼 정석 씨가 20살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나랑 내 여동생이랑 친척집을 전전했던 거야. 그때는 가진 게 없었거든. 월세방 하나 얻는데 2년 넘게 걸렸어. 아 참, 내가 전에 말한 적 있지. 6살 차이 나는 여동생 있다고. 네, 기억나요. 일찍 결혼했다고 했죠?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일찍 결혼해버렸어. 근데 그 마음이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야. 아무래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럼 정석 씨는요? 정석 씨는 꿈 같은 거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꿈 같은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봐요. 이제 결혼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 정석 씨의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에게 가족이라고는 몇 년 전 시집간 여동생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석 씨는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며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고 여동생이 결혼할 때도 기죽지 않게 혼수며 예단까지 정성껏 챙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의 여동생을 처음 제대로 만나 인사를 하던 날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오빠랑 결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빠는 결혼도 미루고 저만 챙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게 늘 마음에 걸리고 미안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 결혼하게 돼서 제가 다 안심이 돼요. 아니에요. 정석 씨한테는 제가 더 고마운 게 많아요. 그리고 아가씨도 이렇게 저희 결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언니, 저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오빠는 속도 깊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같이 사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저 역시 남동생을 돌보며 일만 하다 보니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이제는 네 인생을 살아야지 하며 금세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예식장을 빌려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벅찬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정석 씨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허름했지만 따뜻했고 작은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함께 공장 일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정석 씨는 원래 하던 물류 배송 일을 접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요. 많이 벌지는 못했어도 성실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기다리던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딸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시울을 붉히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했죠. 그 뒤로 몇 년 동안 남편은 돈을 더 모아야 한다며 밤늦게까지 야간 운전을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피곤해 절어 들어오면서도 딸아이 얼굴만 보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들어온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희사 아빠, 요즘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정말 걱정돼요. 당신이랑 희서랑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지. 우리 희서 크면 대학도 갈 텐데 미리 준비해놔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월세집 전전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당신 결혼 전에 나한테 했던 말 생각나?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라고 했던 말 말이야. 당신한테 그 말 들은 뒤로 계속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는 말이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집 전전하면서 지냈던 게 한이었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가족이 편하게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집을 갖고 싶어. 집 장만하는 거 그게 내 꿈이야. 남편의 말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낮에는 손님을 태우고 밤에는 야간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딸이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마침내 남편은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녔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맞으면 집 상태가 형편없었고 집이 마음에 들면 예산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0군데가 넘는 집을 봤지만 번번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경기도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집은 아담했지만 햇볕에 잘 들어 거실이 환했고 작은 마당에는 꽃을 심을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여보, 이 집 어때요? 조금 작긴 한데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러게, 오래되긴 했어도 손질도 잘 되어 있고 희서 학교랑도 그렇게 안 멀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집을 처음 보는 순간 아,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살 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 하나 걸리는 게 가격이었는데 다행히도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급히 내놓은 집이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 떨어지자 그 집이 꼭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고 망설임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집을 사고 나서 남편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수리할 곳이 있으면 직접 손을 봤어요. 오래된 수도꼭지를 교체하고 삐걱대던 창문도 손수 고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마당 한쪽에 화단을 가꾸며 계절마다 꽃을 심었죠. 비록 큰 집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평생 꿈꿔왔던 우리 가족만의 집이 드디어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당신 꿈 이뤘네요. 이제 진짜 우리 집이 생겼잖아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희서 엄마 당신 덕이지. 당신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희서도 낳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어. 나야말로 고마워. 여보,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우리 이 집에서 희서 결혼도 시키고 손주 태어나면 봐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늘 웃으면서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집에서의 생활은 참 평온했습니다. 3년 동안 크고 작은 일은 있었지만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고 웃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빨래를 돌리려던 순간 부엌 쪽에서 그릇이 와르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들은 곧장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목숨은 건졌지만 남편은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었고 말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고 저는 매일 병원으로 출퇴근하며 병간호를 했죠. 병원비와 치료비는 끝도 없이 빠져나갔고 우리가 어렵게 모아온 돈은 순식간에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제 얼굴을 쳐다보며 힘겹게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아.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이 왜 미안해요. 고생이라니. 난 한 번도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재활 열심히 하면 다시 일상생활 할 수 있다잖아요. 우리 같이 힘내요. 당신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나중에 희서 결혼할 때 손잡고 같이 걸어가고 싶다고. 그 꿈 이룰 거예요.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은 퇴원했지만 여전히 걷는 것도 불편했고 식사나 씻는 일조차 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었지만 돈은 벌어야 했기에 지인의 식당에서 하루에 4시간씩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남편을 돌보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약값과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돈은 제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했고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모자라 결국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딸이 남편 옆에서 몸을 닦아주고 있는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한 학기 휴학하려고. 휴학? 갑자기 왜? 혹시 돈 때문에 그래? 등록금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아니야, 엄마. 이번에 장학금 받아보려고 했는데 놓쳤어. 미안해.
그리고 솔직히 지금 우리 집 사정에 나도 공부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한 학기 과외랑 이런저런 아르바이트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은 내가 마련해 볼게. 그러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휴학 한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편 치료비에 딸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휴학을 한다고 하니 한시름 덜었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이 들은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희서 휴학한대? 당신 아까 들었어요? 한 학기 쉬고 싶다고 하네. 그거 다 나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돼서 희서 등록금도 못 내주고. 나는 당신이랑 희서한테 이제 짐밖에 안 되네. 아니에요. 그게 왜 당신 때문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를 짐이라고 생각하며 자책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상태도 더욱 악화되었어요. 말은 점점 더 흐릿해졌고 식사조차 삼키기 어려워져 기력이 눈에 띄게 쇠갔습니다. 근육이 빠져 제대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마치 삶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았죠. 저는 매일 남편 곁을 지키며 돌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지 꼭 3년이 되던 어느 새벽, 남편은 제 곁에서 아주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게 남은 것은 끝없이 쌓인 빚과 저희가 어렵게 구한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아픈 몸이어도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었는데 이제 그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어요.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알아눕고 말았죠. 그때 저를 간호한 건 외동딸 희서였습니다. 엄마, 내가 죽 좀 만들어 와봤어. 이거 드시고 약도 같이 먹어요. 지금은 생각이 없네. 입맛도 없고. 이따가 엄마가 알아서 먹을게. 엄마, 아까 아침에도 그렇게 말하고 한 숟가락도 안 드셨잖아요. 지금 몇 끼를 굶은 건지 알아?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나 무섭단 말이야. 엄마,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봐, 응? 딸이 걱정하며 다급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저의 손길이 필요한 딸이 있는데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죠.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저는 다시 알바로 일하던 식당으로 나가 하루 종일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번 돈으로 남편의 병수발과 치료로 생긴 빚을 갚고 희서의 학비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빚의 이자만 겨우 갚을 수 있는 수준이었죠. 살림살이는 언제나 허덕였고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는 날이면 저는 남편이 그리웠어요.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은 날이면 남편이 있던 집안을 둘러보며 추억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 많이 보고 싶다. 엄마 기억나? 아빠가 나 어릴 때 내 방 천장에 야광별 붙여줬던 거. 그거 아직도 있잖아. 뗄 수가 없어. 그러게.
안방 벽지도 직접 붙였잖아. 그러고 보면 네 아빠가 손재주가 좋았어. 엄마, 그래도 이렇게 집 구석구석 아빠 손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좀 덜 쓸쓸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내요. 1년을 버텨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남편이 남기고 간 집 한 채였습니다. 빚과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이 집만큼은 우리가 계속 머물 수 있는 공간이자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해주던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방으로 들어가 보니 딸은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 텐데 저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어서 피곤하겠다 싶었죠. 저는 조심스레 딸을 깨워 침대에 눕혀주고 어지러운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한 통지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큰 글씨로 대학원 입학 허가서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스럭대는 소리에 딸이 눈을 떴습니다. 깼어. 근데 희서야, 이게 뭐야? 대학원 입학 허가서라는데. 그 말을 들은 딸은 급히 몸을 일으켜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리 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희서야, 너 대학원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사실 6개월 전쯤 교수님 추천으로 외국에 있는 대학원에 지원서를 넣었어. 그런데 운이 좋게 허가서가 왔더라고. 근데 아직 졸업 전이라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격이 확정된대. 엄마 신경 쓰지 마. 나 어차피 대학원은 안 갈 거야. 왜? 졸업만 하면 합격이라며. 좋은 기회잖아. 왜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 우리 집안 사정이 어떤지 나도 잘 알아.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알아. 지금 우리 사정에 유학은 무리야. 그리고 장학생으로 뽑혀도 학비만 지원되고 비행기나 생활비 같은 건 전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대. 됐어. 대학원 안 가도 돼. 나는 얼른 취업해서 엄마를 도울 거야. 엄마 혼자 고생하는 모습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가 집안 형편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의 앞길을 막는 일만은 하지 않겠다고요. 어릴 적 저도 집안 사정 때문에 공부를 포기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을 딸에게 반복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학비를 마련할 방법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계산해 봤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은 남동생뿐이었지만 남편이 아플 때 이미 돈을 많이 빌려 쓰기도 했고 남동생의 자식들도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어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지금 쌓인 빚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밤을 꼬박 새서 고민한 끝에 저는 집을 팔아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집이고 저 역시 정이 많이 들었던지라 끝까지 지키고 싶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말했습니다. 희서야, 너 대학원 포기하지 마.
엄마가 유학비 마련해 줄게. 엄마, 어제 말했잖아. 나 이제 유학 포기했다니까. 우리 형편에 유학이 가당키나 해. 나 진짜 괜찮아. 희서야, 엄마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어릴 때 가난해서 하고 싶은 공부 못했었어. 그게 두고두고 후회되더라. 너는 나처럼 살게 만들기 싫어. 이 집 팔면 되니까 돈은 걱정하지 마. 엄마, 이 집을 왜 팔아? 아빠가 유일하게 물려준 거고, 이 집에 좋은 추억도 많잖아. 안 돼, 팔지 마. 나 진짜 유학 안 가도 되고,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희서야, 집은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지만 네 유학은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니? 엄마 말 들어. 딸은 계속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날이 밝으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죠. 결심은 했지만 마음은 싱숭생숭했고 계속 몸을 뒤척이다 겨우 잠에 들었는데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죽고 난 뒤 꿈에도 한 번 찾아오지 않았던 남편이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 집 팔지 마. 절대로 팔지 마. 희서 아빠, 우리 희서가 외국 대학원 합격했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하겠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돈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딸이 하고 싶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 당신도 알 거 아니에요. 안 돼. 이 집은 지금은 절대 팔면 안 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살아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그는 그 말만 하더니 점점 희미해지며 사라졌습니다.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남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제 옆에는 언제 온 건지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들어? 어디 아픈 거야? 나쁜 꿈이라도 꿨어? 희서야, 그게 말이야. 꿈에 네 아빠가 나왔어. 근데 너희 아빠가 막 울면서 이 집 절대 팔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팔면 안 된다고. 내가 우리 희서 유학 보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안 된대. 지금은 절대 안 된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 진짜? 거봐, 엄마. 아빠도 말리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을 파는 건 아닌 것 같아. 나 진짜 유학 안 가도 괜찮아. 진심이야. 아빠까지 꿈에 나와서 말리는데 우리 이 집 팔지 말자. 딸도 그렇게 말했고 게다가 남편까지 꿈속에서 집을 팔지 말라고 말리니 제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이 집을 장만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땀과 노력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다른 사람 손에 넘긴다면 저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집을 팔기로 했던 제 결심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쉬는 날이어서 밀려있던 집안일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화단도 보살피며 소소한 일들을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려 문을 열자 밖에는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 주인 되시나요? 갑작스러우시겠지만 혹시 이 집 파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갑작스런 제안에 저는 순간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와서 집을 팔라니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남자는 그러한 경계심을 눈치챘는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한세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명함 속에는 한세훈이라는 이름과 함께 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 집을 팔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우실 거라는 건 잘 압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 이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저희 집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와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이 바로 이 남자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년과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남자의 표정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가 단순히 집을 사려는 게 아니라 이 집과 깊은 인연이 있을 거라는 게 전해졌죠. 그리고 그 변호사가 왜 집을 사려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차 한잔 드시면서 얘기해요. 그는 들어오자마자 마당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집안을 살피며 곳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 집이 원래 변호사님 할머니께서 살던 집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살았던 집이기도 하고요. 변호사님이 왜 이 집을 사려는지 이야기는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요? 이 집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께 선물로 사드린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죠. 혼자가 된 저를 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정성껏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맡은 순간부터 늦은 나이에도 계속 일을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참 대단하시네요. 손자 변호사까지 만들고요. 네, 맞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지 모르니까요. 그가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건 중학교를 다니던 무렵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다른 학생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우연히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해 휘말리게 됐고, 이때 친구를 괴롭히던 학생을 밀쳤는데 다치게 된 거죠. 다친 학생의 부모는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그의 할머니까지 학교에 불려오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자식이 나쁜 짓 한 건 모르고 사과를 요구했다고요? 네, 그때는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게 돼 있었어요. 할머니는 학교에 오셔서 다친 학생 엄마한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죠. 그걸 보니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공부해서 힘을 키우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친구와 싸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어주셨어요. 그 믿음 덕분에 저는 꼭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죠. 그 뒤로도 할머니는 늘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나이도 많으신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1분 1초도 아껴가며 공부했고 사법시험에도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기쁨으로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때 알았어요. 제 학비 마련하려고 할머니께서 이 집을 팔았다는 걸요. 합격하고 내려온 날 그의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손자를 마중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작은 단칸방으로 데리고 갔고 그제야 집을 팔아 학비 마련했다는 걸 알려주셨다고 해요. 손자가 알면 시험 전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바로 몇 년 뒤 저희 부부가 사게 된 집이었고요. 저 때문에 집을 팔아버린 걸 알게 되고 저는 할머니한테 약속했어요. 할머니와 제가 함께한 추억이 있는 이 집을 다시 되찾아 주겠다고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반납할 정도로요. 근데 시간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그럼 할머니께서는 혹시...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할머니께 집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죠. 일단 돈부터 벌고 할머니도 편하게 모시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연세가 많으셨고 건강도 쇠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랬군요. 저도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랑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자고 했었는데 그렇게 먼저 떠나니 참 허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른 나이에 성공도 하고 어릴 적에는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을 벌었지만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더군요. 돈만 있으면 뭐하나 인생이 참 허무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병원 다니며 상담도 받고 약도 꽤 먹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쯤이었나? 갑자기 이 집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집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쓸쓸함과 우울함이 한순간에 풀리더군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머니를 잃은 뒤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는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보고는 위로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집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남자는 감정이 북받치는지 울면서 제게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집을 제게 팔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게는 정말로 큰 위로이자 위안이 되는 집입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이 집을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네, 너무 갑작스럽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저에게 이 집을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생전에 할머니께서 쓰셨던 가구도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 가구들과 함께 집을 다시 사서 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도 가족이랑 상의를 해볼게요. 금액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도 좋고 아주머니가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값을 원하는 만큼 불러도 된다는 그 말을 듣고 나자 남편이 낳았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집을 팔지 말라는 그 말은 단순히 집을 지키라는 게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투병 생활 중에도 자신의 병수발을 하느라 고생하는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고요. 죽어서도 자신이 남기고 간 빚을 갚으며 살고 있는 제가 마음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편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꿈에 찾아와 집을 팔려던 걸 눈물로 말렸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시간도 늦었고 이만 가보세요.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오늘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돌아갔고 저는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딸과 상의를 했습니다. 제게 이야기를 들은 딸은 무척 신기했어요. 엄마,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아빠가 꿈에 나와서 절대 집 팔면 안 된다고 말려서 안 판 거잖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빠가 알고 말린 게 아닐까? 아빠 말 듣고 그때 안 팔길 잘했어. 희서, 너도 그런 생각이 드니? 엄마도 그 변호사가 돈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집을 자신에게 팔려는 말 듣고 그때 아빠가 나온 꿈이 생각나더라고. 그니까 우리 아빠 저 세상 가셔도 남겨진 우리가 걱정이었나 봐. 아무튼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이 집 팔 거야? 그 사람 사연 듣고 나니까 너무 안쓰럽긴 한데 고민 좀 더 해보자. 며칠 생각한 끝에 저는 그 남자에게 연락했고 저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한세은 변호사라고 하셨죠? 그날 가신 뒤에 딸과도 상의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이 집 변호사님한테 팔겠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감사해요. 제가 이 집 10억에 사겠습니다. 네? 10억이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집을 팔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원래도 생각했던 금액입니다. 저는 돈보다 추억에 있는 소중한 그 집을 되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사정도 봐주시고 제가 신세를 지게 된 건데 충분히 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받아주세요. 그 변호사에게 집을 팔고 난 뒤 저는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 돈으로 남아있던 빚도 모두 갚았고 서울 근교에 더 넓고 깨끗한 새 집을 마련해 이사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고 며칠 뒤 한세연 변호사가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삿날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집을 떠나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던 건 이 집을 다시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딸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희선은 대학교 졸업식을 마친 뒤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가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딸은 제게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나 미국 가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 고맙기는 이거 다 네 아빠가 보내주는 거야. 아빠한테 감사해야지. 그럼 아빠한테도 고맙지. 근데 엄마,
혼자 지내는 거 괜찮겠어? 나는 괜찮으니까 마음 놓고 다녀와. 딸은 눈물을 훔치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딸을 발에다 주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방 한쪽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희서 방금 미국 가는 비행기 탔어요. 그리고 예전에 살던 집보다 좋은 곳으로 이사도 했고요. 당신 말대로 집을 지켰더니 이렇게 길이 열렸네요. 고마워요. 남편이 꿈에서 말하던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뜻도 결국은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매일을 조금 더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꿈,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딸 희사는 마음껏 공부하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죠. 그리고 그 집,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그 집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사한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슬픔, 그리고 기적 같은 순간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저에게 찾아온 그 기적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이후로 삶 속에 숨어있는 작은 기적들을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